김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종일 무거운 양은 냄비를 달래며 반찬을 만듭니다. 칼질은 아직도 곧고 빠른데요. 칼끝이 도마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속 오래된 금이 함께 덜컥거린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지런한 장사꾼이라 칭찬합니다. 다들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순자는 압니다. 자신이 대단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20회 전 장날, 그날의 것을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했죠. 그날을 떠올릴 때면 순자의 손끝에는 아직도 꼬마 손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시장은 장마를 앞둔 후덥지근한 열기로 끓어오르던 때였고 떡이며 과일이며 잡화들이 불룩 솟아 길을 좁혔는데요. 아이는 달콤한 엿을 보고 연신 발을 구르다. 그만 순자가 골뱅이 무침을 계산하는 사이 사람들 흐름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었고 낯설거나 긴장하면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죠. 밤이면 순자가 만든 자장가에 맞춰 눈을 감곤 했습니다. 민수야 잘 자라로 시작해 엄마가 지켜준다로 끝나는 짧은 자장가였습니다. 그 자장가는 그날 이후 멈춰버렸습니다. 노래의 끝말처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매일 목을 조였죠. 남편은 그 사건 이후 더 망가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엔 안타까워하며 술 한 잔 사주고 등을 토닥였는데요. 비톡 촉장이 문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시선은 금방 딱딱해졌습니다. 남편은 도박을 끊겠다고 맹세했다가도 다시 도박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고 세상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원망하려다 말문이 막히곤 했습니다. 가끔은 그가 누구보다 자신을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떠났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옅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순자는 일과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도매시장에 들러 가득 사온 야채를 씻고 말리고 무칩니다. 김치를 재우고 멸치볶음을 시키고 묵은지를 잘라볶음밥을 만들며 손님들이 문간에 그림자 하나씩 남기고 가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렇게 보낸 하루 끝, 가게 셔터를 내리고 조용해지면 그녀는 늘 같은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빨간 고무신 한 짝이 놓여 있습니다. 비닐로 곱게 싸두었지만 코끝에선 여전히 고무 냄새가 났습니다. 짝을 찾지 못한 신발은 늘 같은 자세로 있습니다. 순자는 그 신발을 쓰다듬으며 내가 찾을게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 다짐은 기도이자 형벌처럼 반복됩니다. 그날 경로당 행사는 큰 의미가 없는 날로 시작했습니다. 동네 장학회를 도운 기업에서 후원금을 전달한다기에 음식 대접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는 김치와 오이소박이, 푼푼한 된장 무침을 챙겨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기업 사위가 온다느니, 이 지역의 복지관을 새로 짓는다느니 흉허물 없이 떠들어댔죠. 순자는 생색내지 않는 걸로 유명한 손맛을 담담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상 위로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젊은이가 올라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표정이 차분했는데요. 마이크를 잡으며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유난히 공손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강도진 씨가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그 젊은이는 얌전하게 웃으며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는 짧은 순간 그는 습관처럼 왼쪽 귓불을 살짝 만지작했습니다. 손끝이 귓볼을 확인하듯 스쳐가더니 재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뒷목에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온 그를 둘러싸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부가 오가는 사이
그는 무의식적으로 낮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요. 나칙은 음영이 귀를 찔렀습니다. 민수야 잘 자라로 이어지는 그 두 마디가 공기 중에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순자는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덜컹하며 떨렸습니다. 접시 위 오이소박이가 제자리를 잃고 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순자의 심장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은 늘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희망이란 걸 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순자는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의 반달 흉터,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손, 그리고 자장가. 세 가지가 겹쳐지는 일은 거의 기적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발 뒤꿈치를 잡아당겼습니다. 혹시라도 다 틀린 오해라면 그동안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마저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파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순자는 일부러 서둘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천천히 닫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드디어 젊은이가 구성문으로 나서려는 순간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묻고 싶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혹시 반달 같은 흉터가 있습니까? 혀끝에 걸린 말은 입술을 두드리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심장이 가슴뼈를 안에서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젊은이는 수행한 사람들과 함께 검은 차에 올랐습니다. 유리창을 통과해 보인 얼굴은 차분했고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 허공을 볼 때 그는 또다시 왼쪽 귓불을 만지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소리 없이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에서 고무신을 꺼내 무릎 위에 올리고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3살배기 민수가 웃으며 김치국물을 입가에 묻힌 채 서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찍은 작은 사진에는 반달처럼 앙다문 흉터가 어렴풋했습니다. 플래시가 반짝였는지 흉터가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내리며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순자는 어쩐지 가보자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단찬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골들에게 미안하다는 종이 쪽지를 붙였습니다. 잠시 외출합니다. 이 한 줄은 짧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결심의 대문과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어제의 젊은이가 남긴 3가지 흔적을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자장가의 끄트머리를 마음속에서 다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래 닫아두었던 문을 열 차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가장 먼저 옛소아과부터 찾았습니다. 민수가 3살 때 반달 흉터를 치료했던 곳이었죠. 간판은 오래전에 철거되었고 창틀에는 먼지와 잡초가 엉켜 있었습니다. 문고리는 녹이 슬어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순간 익숙한 얼굴이 골목길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병원에서 수십 년 일했던 문간호사였습니다. 순자는 반가움과 절박함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것을 겨우 다스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문간호사는 잠깐 눈을 가늘게 뜨더니 금세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반달 모양 화상흉터, 된장 바르고 오셨던 꼬마요. 김민수 맞죠? 그 한마디는 순자에게 확인이자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장가 이야기를 꺼내자 문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래 특이했지요. 뒷부분이 살짝 박자가 어긋났잖아요. 어머니가 지어 부르셨다고 했죠. 순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억이 문 닫힌 병원보다 오래 버텨주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소리내어 붙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경로당에서 봤던 기업 이름과 재단 이름을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젊은이의 동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스 기사, 재단 홈페이지, 지역 행사 공지에서 그의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강도진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박자를 놓쳤습니다. 재단 일정표에는 며칠 뒤 시장 인근 도서관 후원 행사가 적혀 있었는데요. 순자는 그날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젊은이는 자신의 어깨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날 수영장 라커룸에서 그는 셔츠를 갈아입다가 거울에 비친 반달 모양의 희미한 흉터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인지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가장 둔감해진다 했지요. 어쩌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흉터는 그의 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꿈속의 빨간 고무신 한 짝이 자꾸 굴러오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자장가를 흥얼거립니다. 그는 잠에서 깨고 나면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을 더 자주, 더 길게 되풀이했습니다. 도서관 후원 행사 날, 순자는 일찌감치 자리 잡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 순자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소개도 변명도 없이 오래 두드린 질문을 마침내 꺼냅니다. 오른쪽 어깨에 반달 모양 흉터가 있습니까? 젊은이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더니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알 수 없는 끌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낮게 대답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순자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젊은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는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뽑아 내밀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으로 확인해 보시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으려는 결심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힘든 축에 든다고 순자는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무신을 품에 안은 채 하루를 접어두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속 종이는 그녀의 눈앞에서 세상이 한 번 뒤집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부모 자식 일치 99.9%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써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야라는 이름이 목구멍에 걸려 나왔습니다. 서랍 속 고무신이 오늘따라 더 붉게 보였습니다. 그 기쁨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비슷한 양식, 다른 결론. 불일치. 같은 기관 명칭이 찍혀 있었고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꺼내는 순간 종이가 축축히 젖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을 급히 키워 올렸던 심장에 얼음물을 들이부은 듯했죠. 그제서야 순자는 누군가가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닿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진실을 조용히 꺼두고 싶어 한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재단의 안주인 한정숙이 순자의 가게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정갈한 웃음과 흔들림 없는 몸가짐, 말끝에 흐르는 권위가 공기 온도를 아주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봉투를 꺼내놓으며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억이 장난을 칩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게 공식 결과입니다. 그 종이에는 불일치가 박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공식은 늘 누군가의 이익을 먼저 닮아가는지, 왜 진실은 늘 비공식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지. 하지만 말 대신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으로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제게는 이보다 오래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잠깐 입술을 굳혔다가 덧붙였습니다. 곧 우리 집에 큰 발표가 있습니다. 사위의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그 말은 경고였고 부탁처럼 포장된 차가운 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시 고무신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자장가의 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귓불을 만지던 손끝의 떨림이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젊은이의 현재와 그 가족,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아이의 삶이 이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미루면 미룰수록 썩는다고 배웠습니다. 썩은 진실은 더 넓은 것을 상하게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연락해 확인 전화를 돌렸습니다. 문의와 서류 확인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작은 균열이 보였습니다. 우편 발송 기록의 시각이 서로 맞지 않았고 동일 서류의 담당자 서명이 다른 날에는 다른 필체로 찍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대개 그 사소한 틈에서 조용히 얼굴을 내밉니다. 순자는 그 틈을 손톱으로 넓혀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전화가 찾아옵니다. 재벌가에서 오래 일했다는 최 기사라는 노인이 더 늦기 전에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숨이 가쁜 목소리였고 오래 숨겨둔 말을 꺼내기 직전의 망설임이 전화선에 녹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약속을 잡으며 마음 한편이 적막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무언가 열린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벽이 마지막으로 더 크게 앞을 막을 것 같은 예감도 따라왔습니다. 결국 사람의 길은 늘 그렇게 문과 벽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재단 기념행사 날 시장 근처의 큰 강당에는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후원자들과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았고 사진기 셔터 소리가 비늘처럼 빛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맨 뒤쪽 구석에 자리합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호흡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무대에서는 먼저 감사 인사가 오갔고 곧이어 강도진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옵니다. 그는 익숙한 공손함으로 허리를 숙이고 단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받은 것들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삶을 설명하는 동시에 오늘의 사건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안내되어 들어옵니다. 최 기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가 표정을 만들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을 힘이 없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뜻밖에도 또렷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살짝 가라앉습니다. 뒤편에서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순자는 그가 꺼낼 문장들의 끝을 미리 들은 듯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최 기사는 20회 전 장날을 말했습니다. 그날 검은 세단이 시장 골목을 막아섰고 재단에 숨길 물건을 옮기느라 사람들이 밀려 흐트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동 속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순자의 남편이 도박 빚에 쫓겨 아이를 브로커에게 넘기려 했다는 내막이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실을 듣고도 덮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이었고 나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오래 숨겼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은 참회는 마치 낙엽을 쓸어 모으듯 조용했지만 강당 바닥에 퍼지는 파장은 컸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순자는 어지럼을 느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다시 미워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록된 죄가 사람을
오늘로 끌어오는 방식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등장합니다. 재단의 안주인 한정숙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은 지나치게 침착해 보였고 손끝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합니다. 제가 덮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불일치 서류는 거짓입니다. 도진의 삶을 지키고자 했다는 명분으로 저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진짜 결과지를 내보입니다. 잉크로 인쇄된 부모 자식 일치 99.9%라는 문구가 이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그 글자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도진은 그 순간 마치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객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끝은 조심스러웠고 동공은 물빛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맨 끝줄에서 일어나 있던 순자 앞에 섭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눈에 어린 낯선 슬픔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슬픔에도 유전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한 단어는 잃어버린 20해를 단숨에 건너뛰어 두 사람의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멀어졌고 조명도 소리도 순간적으로 흐려졌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행사는 그 자리에서 의미를 달리했습니다. 재단은 공개 사과를 발표했고 기록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안전과 실종 방지를 위한 민수 안전 스테이션 설립이 곧장 선언되었습니다. 그냥 약속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겼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와 도진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고개를 숙여 축복을 속삭였습니다. 바람은 장마철의 습기를 실어 나르면서도 이상하게 가볍게 불어왔습니다. 오래 닫힌 창문을 여는 날의 바람과 비슷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의 가게 상위에는 유리 진열장이 놓였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빨간 고무신 한 짝을 꺼내 조심스레 올려두는데요. 도진이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모양의 고무신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관해 주었다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를 데려온 사람이 언젠가 엄마가 찾으러 올 거다라고 말하며 남겨둔 것이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두 신발을 나란히 놓고 천천히 맞추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오랜만에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끝을 삼키듯 작게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끝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수야, 잘 자라. 이젠 엄마가 곁에 있단다. 도진은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노래 속에서 찾는 듯 했습니다.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잠시 그쳤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멈췄습니다. 며칠 후 시장 입구에 민수 안전 스테이션이라는 표말이 세워졌습니다. 길을 잃은 노인과 아이들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과 사탕, 휴대전화 충전기와 비상 연락망이 놓였습니다. 벽면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문장이 붙었습니다. 순자는 거기 앉아 하루에 몇 번씩 창밖을 바라보는데요. 그때마다 20해 전 그날의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우린 늦었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늦음은 죄가 되기도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을 향해 늦었는지가 삶을 결정한다고 순자는 이제 믿습니다. 재단 측은 공식 사과문과 함께 당시의 기록들을 공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숨겼던 사람들도 몰랐던 사람들도 알면서도 외면했던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숙은 카메라 앞에서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분으로 진실을 가리는 순간 가정과 체면은 이미 껍데기가 됩니다.
이제 저는 껍데기를 벗겠습니다. 그 고백은 늦었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잘못을 잊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은 짝을 찾아가는 일이라고요. 잃어버린 짝이 신발이든 이름이든 혈육이든 기억이든 언젠가 다시 맞춰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 순간을 버티기 위해 오늘도 김치를 버무리고 멸치를 볶고 손님들에게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합니다.